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독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새로운 책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부의 인문학입니다. 저희는 재테크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의 연장선으로 재테크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그 작가 소개부터 할게요. 작가는 우성님이에요. 본명은 아니고요. 필명입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하셨어요. 전공에 맞춰가지고 금융업에 종사하시다가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우석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팬덤을 형성하셨다고 합니다. 재테크 초창기에는 실패를 거듭하다가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성공하셨대요. 그리고 40대 초반에 50억 자산가가 되어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50억보다는 더 많은 자산가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시절부터 인문학, 철학에 심취했는데 그의 공부 결과가 훗날 투자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닫고 이 부의 인문학을 펴냈다고 합니다. 1장의 제목은 철학은 어떻게 투자의 무기가 되는가인데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어떻게 투자의 무기가 되는지, 철학이 어떻게 투자의 무기가 되는지 알아보는 챕터인데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책 속에 돈이 있다는 검증된 진리입니다. 음, 주식 투자로 100억을 넘게 번 두 사람이 있대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독서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편식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는 스타일이래요. 그들을 보면 독서와 돈 버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성님 역시 투자 아이디어를 책 속에서 얻곤 한다고 합니다. 로버트 윌슨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카지노주를 공매도하고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에 파산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고요. 중국인이 도박을 좋아하고 한국인들 역시 도박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핀터 린치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카지노주의 엄청난 위력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카지노 주식에 대한 글을 읽었기 때문에 우성님은 강원랜드를 투자를 하셨대요. 그래서 강원랜드에 투자해서 5배 정도를 버셨다고 합니다. 부동산 역시 독서에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부론을 읽다 보면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일수록 수입이 많다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어느 나라에서나 백정은 수입이 좋았다고 합니다. 또 사형 집행인은 수입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관이나 술집 주인도 명예롭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불명예나 불쾌감이 바로 이 진입장벽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진입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업을 하면 경쟁력이 줄어들어서 수익을 내기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우성님은 부동산 투자로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투자처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셨대요.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직장촌이었다고 합니다. 조사해보니까 직장촌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고 역세권 사업지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재개발이 되면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 특성상 대박이 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성님은 경매로 성남에 있는 중동 588이라고 불리는 직장촌 내 상가주택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주식 또한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요. 시장에 미처 알지 못하거나 평가하지 못한 가치를 남보다 먼저 알 수 있을 때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재료, 정보를 가지고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남과 다른 해석 능력에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해석이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바로 독서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성님의 경우도 좋은 투자는 인문학적 탐독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인문학은 시대를 거슬러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재테크 관련 책은 많이 읽지 않았지만 그래도 독서를 한 것이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독서한 것이 제가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1장 철학은 어떻게 투자의 무기가 되는가에서 원거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칸트의 철학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먼저 칸트는 많이 들은 철학자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듣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거나 뭐 책을 읽진 않았더라고요. 하면 이제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비판론적 철학을 전개한 철학자이고 18세기 이후의 철학에 되게 큰 영향을 준 분이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이마누엘 칸트가 나오기 전에 철학의 인식론은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로 나뉘었고 인간은 본래부터 선함적 이성을 중시하고 경험주의는 인간이 경험함으로써 지식을 얻는 기납법을 중시하였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인간이 지식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식을 확장하는 종합 판단, 선험적 종합 판단을 긍정한 철학자라고 하는데요. 그 칸트가 얘기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은 칸트는 우리 두뇌에 세상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정신적 모형이 있고 그 정신적 모형으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양 정신 사상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온 일대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세상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다는 게 엄청 큰 전환인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두뇌가 12가지 정신적 모형이라고 하는 선험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어떤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얘기한 건 12가지인데 실제로는 더 많은 정신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자가 배울 점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가진 정신적 모형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 박지희 같은 경우는 초음파라는 정신적 모형을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밤에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부딪히지 않고 먹이를 찾아낼 수 있고, 개는 후각이라는 정신적 모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정신적 모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정신적 모형, 여기서 판단 기준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게 많을수록 세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예시로 든 부분이 의사가 환자의 병을 판단한다고 할 때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냥 눈으로 보시고 진단을 내리는 것과 카메라를 보고 진단을 내리는 것, 엑스레이를 찍고 내리는 것, MRI를 통해서 내리는 것에 따라서 판단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늘어날수록 더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한데요. 이것처럼 저희도 보는 정신적 모형이 많이 있을수록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몇 가지의 정신적 모형, 즉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찰리 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찰리 먼거는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이고 워렌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한 분입니다. 아마 다들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워렌 버핏이 말은 찰리가 하고 나는 입을 번긋댈 뿐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 신뢰하는 동료이자 투자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통찰력과 유머 감각을 가진 것으로 좀 유명하셨는데요. 먼거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경제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정신적 격자 모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 격자 모형을 갖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책을 읽고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야 된다고 했고요. 우성님도 투자할 때 본인이 사용하는 정신적 모형이 예를 들면 주식에 있어서는 PER이나 대주주의 능력, 이익 추이,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것을 보고 그 여러 판단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신적 모형이 좀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보다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독서를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좀 뭐 대학교 시절에는 소설 위주로 읽고 사회에 나가서는 약간 재테크나 자기계발 책 위주로 읽었는데 이렇게 철학책이나 뭐 사회과학이나 내가 좀 보지 않던 부분도 다양하게 책을 읽으면서 정신적 모형을 좀 여러 가지를 구축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정신적 격자 모형을 좀 많이 가지도록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은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인상 깊은 꼭지는 전략적 사고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한다. 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소개되는데 마이클 포터입니다. 마이클 포트는 하버드 대학교를 대표하는 석좌 교수로 피터 드러크, 톰 피터스와 함께 세계 3대 경영 석학으로 경영 전략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현대 전략 분야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분은 상당히 나이가 많더라고요. 1947년생이시고요. 26살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셨어요. 굉장히 천재였던 것 같아요. 35살에는 하버드 최연소 정년보장 교수가 되셨고요. 그리고 맥켄지상, 애덤 스미스상, 조지 테리 도서상, 웰즈 경제학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하버드 대표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 어떤 글을 읽다 보면, 그냥 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라. 라고 하는 글들도 있어요. 우선은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행동부터 해라. 라는 글들도 있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맞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뭐 재테크적인 면이나 나의 미래, 직업, 뭐 이런 걸 선택할 때는 그렇게 무턱대고 시작을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송기령의 그냥 하지 말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사고랑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소진됩니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2002년에는 텔레마케터가 유망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없어질 직업 1위로 지목됐습니다. 2002년에 누군가는 15년도 안 되어 사양 산업이 될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방향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을 먼저 하면 돼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니까요. 그냥 해보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고 나서 검증하지 말고 생각을 먼저 하세요. just do it이 아니라 thinking first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손자병법에서도 먼저 승리한 다음에 싸워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먼저 이길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승산이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이치를 깨닫는 데서부터 전략적 사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재능과 노력보다 줄서기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을 듣는데 저는 반감이 좀 일더라고요. 줄서기? 줄서기가 중요하다고? 이게 어떤 승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밑에서 줄을 서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로 저는 들려가지고 좀 반감이 일었는데 그것도 물론 전략적 사고가 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음, 그냥 무작정 내가 여기 분야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될 산업 그리고 직업 이런 거를 보고 거기에서 노력을 하란 얘기예요. 전략적 사고 방식은 단순하게 말을 하면 줄을 잘 서는 것이래요. 인생은 줄서기라고 합니다. 노력과 재능보다 줄을 잘 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돌아보면 승진을 잘하는 사람들도 줄을 잘 선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전략적 사고가 됐을지 몰라도, 네. 이 말이 조금 반감이 일었지만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전략적 사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략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경쟁 요소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마이클 포트의 이론입니다. 어떤 기업의 수익성은 이미 정해져 있대요. 어떤 기업이 얼마나 벌 수 있는지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 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경쟁이 없을수록 경쟁이 덜 치열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5가지 경쟁 요소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신규 진입 위험입니다. 아까 우성님이 그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에는 돈을 많이 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심리적인 장벽이 이 신규 진입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입 장벽이 없다면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즉, 거기에서는 큰 돈을 벌 사업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 커피숍, 치킨집, 모바일 대리점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산업에는 신규 진입 장벽이 없어요. 별다른 기술이나 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언제든지 진입을 할 수 있어서 새로운 경쟁자가 많이 생깁니다. 즉, 이런 곳에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2번째가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입니다. 그 경쟁 기업 수가 적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설립해서 미국 내 정유소의 59%를 지배한 것은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독점 기업이야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전, 이런 사업하는 곳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독점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워런 버핏도 독점 기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성님이 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독점 사업이 바로 부동산이래요. 그 위치에 그 땅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구매자의 교섭력인데요.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을 누가 사느냐는 거예요. 개인이 산다면 괜찮은 돈벌이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기업에 납품을 한다면 즉 하청업체라면 큰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소기업, 소부장 기업 뭐 이런 데는 큰 돈을 벌기 힘들대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그 하청업체만 두지 않고 다른 경쟁자인 소부장 업체를 많이 키워서 그들끼리 경쟁을 해서 자꾸 그 제품의 단가를 낮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디 속해 있는지 처음부터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가 공급자의 교섭력입니다.
기업이 원재료를 사올 수 있는 곳이 한 곳뿐이라면 당연히 높은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공급자의 교습력이 절대적으로 큰 경우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상품의 대체 위협인데요. 기업이 만드는 상품이 하나뿐이라면 이 상품의 대체 상품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이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즉, 한 가지 상품만 만드는 회사는 위험합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다 경쟁사에서 대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또는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회사의 명운은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대여 전문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망해버렸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경쟁 요소로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다시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아까 우성님이 말씀하셨던 줄서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섯 가지 경쟁 요소를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또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산업별 평균 투자 수익률을 조사하니까요. 증권업이 40.9%, 식음료가 37.6%, 반도체가 21.3%, 의료기기가 21%, 철강이 15.6%, 출판이 13.4%, 호텔이 10.4%, 항공이 5.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만 보면은 증권업만한 게 없다는 거죠. 네. 정말 저희 연봉이 제일 센 순위로 하면은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정말 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연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항공업이었잖아요. 실제로 워린 버핏도 항공사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음, 여러 번 돈을 날렸음에도 계속 항공산업에 투자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다시 항공사에 투자하면 제발 말려달라는 말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산업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진입 위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신규 진입 위협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규 진입 위협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엔 진입 장벽이고요. 이 진입 장벽이 높으면 신규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이 진입 장벽의 예로는 규모의 경제, 특허나 정부 규제, 자본금 규모, 선점 등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보면 대규모로 생산해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경쟁력을 말하는데요. 이런 진입 장벽이 있는 사업은 경쟁자가 뛰어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허 같은 독점권으로 무장된 사업도 경쟁자가 뛰어들기가 어렵습니다. 제약사의 의약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통신 사업처럼 정부 규제가 엄격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사업 자금이 크게 필요한 경우도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렵고요. 네 번째, 선점 같은 경우는 시장을 통째로 차지할 정도로 이미 어떤 기업이 선점해버리면 나중에 뛰어든 기업 입장에서는 엄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서 우성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재능보다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배웠던 마이클 포터의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에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이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입니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이 임대료 통제 정책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이에크가
오스트리아 경제에 지옥의 문을 열게 했다고 고발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통제 정책을 사용하니 집주인이 유지보수비와 재산세를 내고 손해를 보게 되었고 더 이상 집을 고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 수입이 사라지고 나니 새로운 집을 지을 자금 축적이 되지 않았고 새 집을 지을 수 없으니 집은 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거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세입자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워낙 싸니까 집을 비우면 다시 똑같은 집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심했냐 하면 세입자가 일자리가 생겨도 직장이 집에서 멀면 일자리를 거절합니다. 싼 월세집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해야 돼서 사회 전체적으로 교통비를 엄청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93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이후에 뉴욕도 비슷한 정책을 통해서 뉴욕 도시임지가 슬럼화되는 결과를 겪었고, 다양한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했었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즘은 임대료 통제 정책이 사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했었는데요. 이게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 2년이 지나고 한 번 더 이제 5% 이상 5% 이내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전세를 한 번 더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2년 갱신되는 시점에 전세값이 엄청 올랐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얻고자 하는 사람은 늘어났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통제를 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이 필요함을 하이에크가 얘기하는데요. 시장이 없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수많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공산당 같은 경우에 뭐 내가 뭘 더 생산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거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 땅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지어야 될 필요도 없고, 요즘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에서 보면 그 업무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되는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해도 똑같은 금액을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약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좀 덜 하게 되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회사를 찾아가고 그러면 그 회사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사유재산 제도만이 혁신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불어넣는다고 했는데요.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런 경쟁이 없기 때문에 몰락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경제 민주화는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첩경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이에크가 1944년도에 발표한 노예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30년이 지난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1980년대에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이 하이에크의 이론을 가지고 실제 경제에 적용을 함으로써 좀 이게 적용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주었을 때 다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정치인은 자꾸 돈을 지출하고 그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함으로써 포퓰리즘으로 이제 계속 정치인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모럴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경제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뜻인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운영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20만 원 전 국민에게 뭐 돈을 나눠준다고 하면 찬성하는 분이 50%가 넘으면 이제 그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나는 20만 원을 받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20만 원의 가치는 이제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전에 어디 예시를 봤는데 이제 전체가 똑같이 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지금 통화량이 전체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짜장면을 파는 분 같은 경우에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될 텐데 그걸 모르고 짜장면을 내가 5천 원에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사려고 하는데 원재료 값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 공급망에 있어서 뒷단에 있던 사람들은 그 통화량 증가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손해를 보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부자 증세를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부자들이 이민을 가서 저희 또 알고 있는 뭐 루이비통의 회장 같은 분이 벨기에로 이제 귀화를 하셔서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부자들이 이탈하니까 이제 정부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져서 결국 2015년도에 부자 증세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제 요즘에 상속세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기업 같은 경우에 상속을 하면 상속세 최고 세율 50%에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20%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상속세를 내게 되면 그 처음에 창업자에서 가족한테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이제 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임대료 통제 정책을 썼을 경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로 도시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어야겠다. 이거 생각보다 좀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정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여기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큰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당장 나한테 주어지는 이익을 보고 거기를 따라갔다가 결국은 좀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걸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또 책을 읽고 투자를 하면서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도 이 장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꼭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 임대료 통제 정책이 이렇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사례가 임대료 통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도시가 파괴되는 경우가 이렇게 사례가 있다는 것도 되게 놀랐고,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이 이게 너무 유혹적이잖아요. 표를 얻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이 방법을 또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매한 국민들은 이게 당장 나한테 이익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익이잖아요. 이 집주인이나 상가 주인, 건물주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이익이라서 다 찬성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도시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에 되게 놀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정치인뿐만 아니라 나 개인으로서 그것도 진짜 많이 생각했던 꼭지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